지금 우리가 분명히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또 한 번 우리 시민사회 운동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지금 한국 사회는" 이라고 잡아 본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환을 모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에 없던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 좀 글로벌하게 인제 제가 처음 화두를 던져 보는데요. 2008 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2011 년에 인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1 년에 그 당시에 인제 아큐파이 무브먼트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큐파이 점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뭐 미국의 시애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이런 이제 주요 유럽 도시뿐만 아니라 동구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중동 지역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런 그 아큐파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그 여파가 보여준 거는 더 이상 이런 시장 시스템으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게 계기가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5 년에 이 파리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 개를 인제 구체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요 같은 궤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구가 지속 가능한가 에 대해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이 합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브레이크다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와서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리고 유엔은 지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활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게 이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거든요. 그리고 2019년 20 년에 인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과정을 보면은요. 지난 한 뭐 15년 이전 정도에 일단 지구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인 시장 시스템에 뭔가 알람이 켜졌고요. 그다음에 2015 년으로 지구의 어떤 생태계, 지구의 기후 또는 생태계 자체에 알람이 막 켜지고요. 그다음에 이 인제 팬데믹을 지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인간의 생명, 안전, 건강에도 알람이 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그러니까 이런 지구는 우리가 처음 사는 거예요. 보면 이게 올여름에 그 9월 5일 날 한겨레 신문 기사 제가 큰 헤드라인과 소헤드라인만 뽑은 건데요. "역대 최악 1 위를 휩쓸었다 올여름에." 그래서 열대야 일수도 평년의 3 배, 평균 기온도 역대 1 위, 그다음에 비강수량 시간당 폭우도 1 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것도 최근 10년 새 1 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인제 기후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올해가 제일 시원하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쳐 가지고 이 지구상의 음 호모 사피엔스가 일종의 인제 종으로서 그 성립된 이래로 처음이에요. 이런 지구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런 지구니까 어떡하지?'가 아니고 '이런 지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인제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사회 운동은 항상 역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이럴 때 시민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좀 더 사회를 낫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게 항상 이 시민사회 운동의 화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랬고 시민사회 운동도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보다 먼저 민주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오래 거쳤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시간이 오래 돈도 많이 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좀 나중에 산업화를 하고 좀 나중에 민주화를 했던 나라들은 역설적으로 그걸 후발주자의 이점이라고 합니다. 늦게 시작을 한 대신에 앞에 먼저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실패한 건 빼고 성공한 것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인제 좋은 것만 이렇게 쏙쏙 뽑아 가지고 우리가 모델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당면한 문제, 당장 기후 문제만 하더라도 모델로 데리고 올 데가 별로 없죠. 왜? 동시에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후재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국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지역별로 굉장히 불균등합니다. 이건 그린피스에서 인제 한 건데요. 보면 경기도, 인천, 서울, 전북, 충남 이래 가지고 이 각 지역별로 2030 년에 기후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가, 특히 홍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경기도에는 한 130만 명, 뭐 인천에는 75만 명 뭐 이런 인제 피해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요 오른쪽에 인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서해안 쪽과 그 남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현재 과학적 예견상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천공항이 들어갑니다, 영종도. 그다음에 지금 화력발전소들이 인제 있는 저 뭐지? 그 태안 요런 이제 쪽들이 다 지금 침수 예상 지역으로 우리 예 누가 임의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IPCC에서 나온 IPCC 보고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상 기후는 계속 더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지성 폭우, 국지성 가뭄, 그다음에 그 폭염, 그다음에 산지 지역의 그 대형 산불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2023 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낸 이상 기후 보고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점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매우, 매우 이상한 그 현상이 나타난 지역들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점이 쪼만하죠. 동네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1 년인가 2019 년에도 대형 산불이 있었고 2021 년에도 인제 강원도 쪽에 대형 산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줄을 지어 가지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 불이 너무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소방차만으로 불을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국의 각 도로를 통해 가지고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올라가서 불 끄는 거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오송 참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과 같이 극한 이상 기후가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둥둥 떠다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19에 전화하시겠죠. 또는 여러분이 퇴근을 하다가 우리 뒷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119에 전화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게릴라 같은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확 와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남기고 사라지고 또 몰아닥치고 이런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어쩌면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나오기 전에 사태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국에 있는 119 활동 대원들의 숫자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분들만으로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동네의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팬데믹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인제 코로나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에 없던 짓을 많이 했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마스크도 쓰고 다녔고요. 학교 갔던 애들이 학교도 못 갔고요. 그다음에 뭐 9시 이후에는 술집에도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고 4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못 갔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집에서 근무해라."라고 해 가지고 인제 줌으로 회의하고 출근 안 하고 뭐 이런 게 인제 그런 생활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적응을 당했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게 효과를 많이 남깁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확인을 해 보면은 요즘 저녁에 회식하는 회사나 단체가 많이 줄었어요. 술을 덜 먹어요. 그리고 회의를 대면 회의를 또 하지만 그만큼이나 비대면 회의는 아직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 9 월에 그 이재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이 병은 이런 성격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WHO는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러면서 많이 그 그때그때 팬데믹에 관한 정보를 잘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인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다음 팬데믹은 조류 인플루엔자일 것 같다. 그래서 팬데믹이 오기 전에 빨리 백신을 개발해 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음 저는 의학을 모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음에 팬데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게 되면은 이것도 코로나19 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해서 동물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팬데믹 지난번에 코로나19도 그랬고요. 이런 인제 팬데믹들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유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인간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너무너무 파괴하면서 야생동물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동물들하고 인간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서식지의 경계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자면 인간계에 의해서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쥐가 먹다가 떨어뜨린 사과를 인간이 주워 먹고 또는 뭐 박쥐가 먹다가 떨어뜨린 과일을 돼지가 주워 먹었는데 그 돼지하고 사람하고 또 접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감염의 경로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팬데믹도 동네마다 굉장히 달랐다는 거. 이 오른쪽에 그림이 뭐냐면은요. 경기도 31개 그 시군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각 학교의 등교 일수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희미할수록 등교 일수가 낮아요. 색깔이 짙을수록 등교 일수가 많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인제 그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그 인제 강현재 그다음에 뭐 김서남 그다음에 강태영 뭐 이런 분들이 인제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등교일 수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인제 분석을 쭉 해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교일 수가 10일 줄어들 때마다 사교육 참여율이 2.6 포인트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는 9.5 포인트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일 수 있겠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부모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결국은 학원에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 거죠. 안 다니던 학원을 더 보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인제 사교육비가 늘어나겠죠. 그죠? 또는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더 들어갔는데 사교육 증가율은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 집단에서 고소득인 집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것도 당연하겠죠. 이미 고소득자는 할 만큼 사교육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소득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구 소득 수준에 맞는 정도로 사교육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구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음번 팬데믹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 이것도 대한민국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1950년에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2019년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 출산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안 태어난다.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이런 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유엔의 가입 국가가 193개인데요. 193개 중에 태어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인구 대비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작년 12월에 미국 그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나?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은 너무너무 심각하고 급속하게 합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보기도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국가적 수준에 있어서 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네의 문제예요. 우리 동네에서 이 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토론회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거기 이제 주로 군 지역이죠. 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언론인 분들이 참여했던 모임인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군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 인구가 줄고 뭐하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배부른 소리다. 당장 버스가 안 다닌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교통편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버스편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예전에는 1시간 기다렸던 게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군 지역에 고령 인구들만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를 가도 그렇고 장날에 장을 보러 가려고 해도 그렇고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군 지역에 있는 들이 군청 이런 쪽에서 이제 무상 교통, 무상 버스 또는 뭐 100원 택시, 뭐 경기도 같은 게 똑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 정책으로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책으로 시장에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약국? 약국이 없는 읍면동이 수두룩하죠, 지금.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읍면동만 해도 배부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약국이 없는 읍면동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한밤중에 애가 아프고 한밤중에 어르신이 아프고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문제를 직면을 할 때 뭐 합계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 뭐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고민할 영역도 있지만 당장 우리 동네에서는 약국이 없는데 어떡하지? 한번 어제 금산군에 있는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콩나물을 사 먹고 싶었는데 자기가 콩나물을 열심히 가가지고 사 왔는데 알고 보니 콩나물 사러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면 3개의 경계를 넘었다고. 콩나물 파는 마트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소비 인프라, 의료 인프라, 그것을 모두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빈집도 동네마다 다르고요. 고령화의 규모나 속도도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일괄하거나 아니면 광역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나 광역이 어떤 대응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노력을 푸시하고 결정되고 압박하고 재정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추진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특히 이 일자리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지금 청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무슨 시험도 보고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 청년들이 매년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내가 지금 딴 자격증 이게 몇 년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인공지능 AI 때문에 뭐 몇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자리가 뭔지는 눈에 안 보여요.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자리를 이거저거 대체하고 있다. 이런 특집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어떤 직종을 대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문제도 한마디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산업구조 변동이 가져오는 충격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동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평택은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일자리가 계속 나니까 전입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도 그래서 평택의 경계선을 들어서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레인들입니다. 그게 마치 그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평택에 올해 삼성전자가 이러저러 하여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기사들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평택에 대한 기업 투자가 삼성이 지연을 하거나 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은 평택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세입원이죠. 여기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게 덜 들어오게 되면은 평택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많은 부분들을 접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아파트 지어놨던 분들은 공실로 놀려야 됩니다. 그 공장 주변에서 밥 팔고 술 팔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지역경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성격이라는 거죠. 전쟁 위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기 전쟁하고 저기 전쟁하고 하는데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죠. 특히 경기도 적경 지역 얼마 전에 왜 그 확성기 그다음에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꼭 그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보신 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적경지 주민들이 밤새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가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 촬영해 놓은 이 동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밤새도록 거의 사람의 신경을 긁는 그 소음 소리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아, 저 정도의 소음 소리를 듣고 신경불안증이 안 생기면 이상하겠구나 싶을 정도의 끔찍한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계세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부터 해서 말씀드린 건 우리는 전에 없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5만 가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정답을 다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압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지역사회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기억나실 거예요. 이 드라이브스루를 가장 먼저 채택을 했던 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했고 이걸 해보니까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받아들였고 중앙정부도 이걸 지원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마스크 대란 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오부제도 하고 이부제도 하고 막
그때 마스크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를 때 논산시에서는 논산시에 있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 사장님하고 논산시장님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논산 시민들이 같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산 시민들은 다른 데 마스크 품귀가 날 때 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쓸 수 있었어요. 또는 재난기 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할 거냐, 90%할 거냐, 70%할 거냐, 60%할 거냐를 가지고 국회가 석 달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전주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돌 털털 털어 가지고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지방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가깝죠. 사이즈가 스몰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나 국회보다는 훨씬 결정의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 정부들을 누가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다행히 거기 시장님이 아주 애민 정신이 철철 흘러넘치는 분이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는 뭐 마음은 있더라도 일머리가 있는 분도 있고 일머리가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 이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고 그다음에 때로 필요하면은 압박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지역에서의 시민활동, 동네에서의 시민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또 동네에서 이웃에서 서로 돌보는 경험들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서로 돌봄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자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후재난이 왔어도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고요. 일자리를 잃어서 실직을 해도 서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와도 서로 돌봐야 돼요. 다만 각각의 우리가 당한 어려움마다 돌봄의 성격 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겠죠. 그러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는 어 방법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 성격은 서로에 대해서 돌보고 살리는 겁니다. 돌봄, 살림 이런 거죠. 돌봄과 살림을 컨셉으로 하는데 이런 전에 없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돌볼 건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예지만 에너지 전환 문제 마을에서 시작하고 마을에서 쓰는 이런 컨셉들을 적극적으로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많은 마을들이 시작을 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돈 벌어서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마을의 복지로 쓰고 있고 마을의 교통을 깝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후 위기는 곧바로 식량 위기로 와요. 왜 그러냐면 이상 기후가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겠습니까? 농작물이 잘 안 자라는데 축산물은 어떻게 자라겠어요? 바다의 기온이 마구마구 올라가는데 물고기라고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와 연관이 됩니다. 이럴 때 마을에서 만들고 마을에서 먹는 시스템, 즉 근린 농업이죠.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그 핵심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후 맥락에서 보면은 가능하면은 먹거리 유통 구조를 짧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인제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시민들한테는 항상 지금 이곳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2024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옆 동네는 어떻게 했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여기저기에도 모델이 없다라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험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제가 정답 1, 정답 2, 정답 3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마치 1990 년대 민주화 이후에 또는 2000 년대에 동네마다 마을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했던 우리의 어떤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 운동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